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육박하는 4개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벌써 5차 법안 마련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피해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접수가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타운 한인은행들의 경우 오늘부터 2차분 PPP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차분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 예산은 1차분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여 신규 신청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침을 일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문점인 김수정기가 미주 한국일보 본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10만 달러에 달하는 상품권을 한인사회에 기부했습니다. LA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의 42%는 양로병원 등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시설 가운데는 다수의 한인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양로병원도 포함됐습니다. 남가주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주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서도 북한 정권 내의 특이 동향을 탐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뉴욕주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가 사실상 바이든 확정 속에 취소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퍼뜨렸다는 음모론이 확산된 가운데 미국 여성이 바이러스 첫 전파자로 지목되며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형 육류 가공업체 회장이 주요 언론에 전면 광고를 싣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택 대피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가정집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공무원 강제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 사건은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 유가 급락에도 미국 등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달러에 육박하는 4개의 예산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벌써 5차 법안 마련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 추가 법안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다음 달 4일 의회가 다시 정상 가동되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더힐에 따르면 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약 50일간 4차례 마련한 법안의 규모는 2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마련한 미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피해 기업 구제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자신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코로나19와 별 상관없이 그동안 요구한 좌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을 겨냥해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당파적 희망 목록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주와 지방정부 지원 문제입니다. 주지사연합 회장인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5천억 달러의 주 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5차 법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보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반영이 가능하다면서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피해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접수가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타운 한인은행들의 경우도 2차분 PPP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차분 스몰 비즈니스 부양책 예산은 1차분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여 신규 신청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직원 급여 지원 등을 위해 마련한 긴급대출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예산이 지난주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서 27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최고 $10,000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 재난구제 선행 지원금에도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면서 이에 대한 신청도 27일부터 재개됐습니다. 타운 내 한인은행 중 뱅크 오브 홉과 CBB뱅크 등이 27일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2차분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은 2차 신규 신청은 뱅크 오브 홉에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가 있거나 이미 론이 있는 고객들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CBB뱅크도 2차 신규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은행 주 거래 고객들이 우선순위로 서류 접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가능한 한 신청자들이 주 거래은행에 PPP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지난 1차분 신청자들 가운데 아직 서류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2차분 신규 신청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긴급대출 1차분이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2주 만에 소진된 바 있는데 이번 2차분 예산은 이미 1차에서 서류 접수 후 펀딩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에게 먼저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1차분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신규 신청자들 가운데 얼마나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는 관련 예산이 언제 소진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7일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되자마자 수요가 폭주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규 신청자들이 신속한 서류 수속을 위해서는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후에 추가 서류 때문에 신청 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것들은 PPP가 그 성격 자체가 탕감이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세소득으로 간주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비즈니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봐야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다큐멘테이션이 제대로 잘 오거나이즈돼서 파일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너무 지체하지 말고 이 윈도우 내에 파일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PP 프로그램은 직원 500명 이하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차분에는 3,1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소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방 보증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PPP 대출금은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해서 상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도입된 연방정부의 긴급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이 상당수 부자 기업들에 편중돼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방중소기업청에 PPP 융자금 분배 과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연방재무부도 부당 수혜 기업들에 대해 오는 5월 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명령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CNBC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벤 카딘, 셔러드 브라운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3일 연방 중소기업청에 보낸 서한에서 금융기관들이 PPP 융자금 분배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편중 지원 의혹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PPP 융자금이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은 중소업체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 지역은행 등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시하라고 SBA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연방재무부는 지난 23일 이전에 PPP 융자를 받은 업체들 중 비적격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융자금을 반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PPP 융자를 해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격이 미비한 업체들의 융자금을 회수하라고 명령했으며 해지펀드나 사모펀드 업체 등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문점인 김스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에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김스전기는 LA시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20일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인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영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스전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시민들이 필요한 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됩니다. 안가가도 제일 싸다는 집을 표방하며 지난 1979년 출범한 이후 41년간 한인사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성장해온 김스전기는 영업을 재개하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매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살균 작업을 마쳤으며 특히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뿌리는 살균 소독제 등 코로나19 사태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스전기 영업시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변경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며 일요일은 휴무합니다.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문점인 김스전기가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운영 재개 결정과 더불어 10만 달러에 달하는 상품권을 한인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오늘 미주 한국일보 본사에서 한인청소년회관과 한인타운 노인센터에 김스전기 상품권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즈니스 운영 중단과 축소 운영으로 실직자들이 속출하면서 한인사회에도 생계가 막막해진 한인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타운 내 대표적인 생활용품 전문점인 김스전기가 27일 운영 재개와 더불어 한인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50짜리 김스전기 선물권 2,000장을 한인사회에 기부한 것입니다. 상품권 기부는 김스전기와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함께 주도한 행사로 27일 미주 한국일보 본사 사무실에서 브라이언 전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 부사장은 한인사회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한인청소년회관의 송정호 관장과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에게 각각 김스전기 상품권 500장과 400장, 총 900장을 전달했습니다. 김스전기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사회가 힘을 내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선물권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한인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의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해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한인청소년회관의 송정호 관장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커뮤니티를 위해 앞장서주는 김스전기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그 로잉컴 하우싱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다 노인들이 사시는 건 아니지만 거의 반 이상은 노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나눠줄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저희가 좀 더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 힘든 가정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인타운 노인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은 김스전기의 통큰 선물이 코로나19로 심적 혹은 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노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스전기께서 41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많은 시니어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아주 훈훈한 그 공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 데는 정말 감사합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기부받은 선물권을 노인센터 새학기에 등록하는 노인 수강생 그리고 노인센터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중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 전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 부사장은 27일 전달식에서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미디어와 한인들이 힘을 합쳐 커뮤니티를 복구시켰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한인 언론사와 단체들이 합심해 이겨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한국TV에서도 김스전기로부터 기부받은 상품권을 타운 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을 위해 고르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서류 미비자 가정들에게 현금을 나눠줄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조성된 20만 달러의 기금을 이용해 가정당 $500씩 총 400가정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인회는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 한인 구제 현금 지원 방안을 밝히고 오는 5월 4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현금 수령 희망자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오전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은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LA 한인회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과 한인회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작성해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한인회 모바일 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LA 한인회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종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오는 4월 29일부터 한인회에서 나눠줍니다. 현금 수령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별하며 만약 신청자가 40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선별한다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선정된 400명에게는 5월 15일부터 $500짜리 체크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정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한인회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의 42%는 양로병원 등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시설 가운데는 다수의 한인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양로병원도 포함됐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시설은 모두 195곳이며 이 가운데 96곳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의 42%에 달하는 3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96곳의 요양시설 가운데는 다수의 한인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양로병원들도 포함됐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팔가와 팍뷰 스트릿에 있는 그랜팍 양로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 43명과 직원 21명 등 모두 6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다고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트 체스트 플레이스에 있는 알콧 재활 양로병원에서는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로 인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코와 세인 앤드류스 플레이스에 있는 썬웨이 양로병원에서는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으며 직원과 환자 32명이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무궁화 실버타운과 올림피아 양로병원에서 각각 1명이 코로나19으로 사망했으며 중앙 양로병원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요양시설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시설에 상당수 한인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한인 노인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흑인과 라티노 그리고 아시안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백인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인종이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837명이며 이 가운데 라티노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이 28%, 아시안 18%, 흑인 14% 순입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흑인이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라티노 9.5명, 아시안은 7.5명이었고 백인은 5.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이 30% 이상인 커뮤니티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6.5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반면 저소득층 비율이 10% 미만인 커뮤니티에선 5.3명만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인 KYCC가 지난 토요일 AFSCME 노동조합과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그리고 허브웨슨 LA 10지구시 의원과 함께 LA 한인타운의 노인들과 저소득층 300가구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인구조사 센서스 참여 동료 홍보 전단지를 통해 한인 노인들에게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도 알렸습니다. 앞으로 KYCC는 노동조합과 파트너십을 맺어 한인타운 커뮤니티를 위해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남가주의 스몰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주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주와 카운티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장기화하면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현재 비필수업 중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토록 했는데 행정명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즈니스 업주들의 재정난이 심화해 비즈니스 존폐기로 치닫는 실정입니다. 사우스 엘 몬테 레스토랑과 마리아치 밴드, 버뱅크의 반려동물 미용 회사와 보트 임대 회사를 비롯한 남가주의 7곳의 비즈니스들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한 비즈니스들의 개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4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카세티 LA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강제적인 셧다운 행정명령으로 인해 대다수의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인 사우스 엘몬테 레스토랑 측은 일주일 동안 투고와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결국 주변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영업이 어려워지고 50명이 넘는 직원 대부분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원고인 토렌스의 본사로 든 와일드 파이어라이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위한 장비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특성상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다며 영업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인들은 자택 대피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고전하고 있으며 상당수 업체가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수가 폭증하면서 뉴섬 주지사는 경제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섣불리 완화했다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아직은 경제를 재개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안수빈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한국TV 앱을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며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비교적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듣게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나는 단지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며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면서 기존에 해왔던 얘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원산 갈마지구 근로자와 건설사업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지연시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감사 표명에 이어 이틀째 김 위원장 동정 보도로 건강 이상설에 대해 간접적인 형태로 대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라디오 매체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감사 대상인 근로자나 건설 사업을 현장이나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공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날 삼지연시 건설과 관련한 김 위원장 감사 표명 소식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시 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근로자와 군인, 학생 등에게 특별한 성과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조치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이틀 연속으로 비슷한 보도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삼지연과 원산 갈마 관련 보도는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보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김 위원장 사망설이나 중퇴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주목 대상입니다. 다만 삼지연과 원산 갈마 관련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내용을 전하지 않았고 감사를 표명하는 형식이 무엇이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 연속 김 위원장 동정 보도로 사망설과 중퇴설은 잦아들겠지만 김 위원장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모호한 부분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한국은 물론 주변국에서도 북한 정권 내의 특이 동향을 탐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다룬 보도에서 의심스러운 동향이 감지된 것이 없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팍스뉴스 인터뷰를 전한 뒤 상황을 잘 아는 인사를 인용해 그 지역의 다른 이들도 북한군 간부를 포함해 북한 정부 내에 특이 동향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켜보며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의 태세를 바꿀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아프다거나 심지어 사망했을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아다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외교가 어느 때보다 휘청거리고 있다는 미국의 전직, 현직 당국자의 분석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트럼프 행정부가 위로부터의 톱다운보다는 아래로부터의 바텀업으로 대북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목록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공식 웹사이트에 기존 감염 징후로 알려진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외에 오한과 오한을 동반한 지속적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 6가지를 추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감염 환자를 지켜본 의사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개별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코로나19 변형 증세와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한 조처입니다. 수정된 증상 목록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증상과도 일부 차이를 보입니다. WHO는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으로 발열과 마른 기침, 피로감을 소개하고 일부 환자는 통증과 코막힘, 인후통, 설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가벼우며 서서히 시작된다고 설명됐습니다. 다만 CDC와 WHO 모두 호흡곤란과 지속적인 흉부 통증이 있을 경우 응급진료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CDC는 환자가 갑작스러운 의식장애를 겪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푸른빛으로 변할 경우 즉각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이달 초 전염병 추적과 당국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는 공중보건 역학기관 전염병 병리학센터의 새로운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증상을 추가했습니다.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를 지역별로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비필수 업종 재택명령 시한인 다음 달 15일 이후에도 상당수 지역에는 규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택명령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충분한 병원 수용 능력을 비롯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가 업종별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날 회견에서 건설, 제조업의 저위험 사업부터 경제활동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 이후에도 업종별, 지역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 항체 검사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뉴욕 주민 7,500명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4.9%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염되기는 했지만 큰 증상 없이 회복하면서 이미 항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뉴욕주 전체 주민 약 2천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300만 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세계 각국의 봉쇄 완화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재개가 이루어져도 소비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아 회복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가 서서히 풀리고 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텍사스주 등 일부 주들이 부분적 경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에서도 다음 달 15일 이후 지역별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reopen in phases. Phase 1 of reopening will invol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하지만 국제유가는 원유 저장고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5% 가깝게 폭락했고 브렌트유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의 원유 저장고 용량이 3, 4주 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실종돼 쌓일 것이란 전망은 상당 시간 경기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은
미국 경제가 1940년 이후 가장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실업률도 2분기 14%, 3분기엔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numbers that are as bad as anything that we've ever seen.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경제 재개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습니다. 경제 재시동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걸 수 있지만 추락한 소비 심리는 바이러스 공포 완화체계 마련 등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이 친문 대표 선수들과 비주류 인사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정성호, 전해철, 김태년 의원이 각축을 벌일 예정인데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앞둔 미래통합당에서도 대여 협상 능력을 자처하는 원내대표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80석 거대 여당의 원내 사령탑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4선 고지에 오르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당내 비주류로 꼽히는 정 의원은 개파가 아닌 원팀 정신으로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보직 장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개파, 심지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 정치는 지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른바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내고 이번에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당정청 협력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것 하나가 당정청 관계를 잘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친문이면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태년, 윤호중 의원은 단일화 논의 끝에 김 의원이 출마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으로 총선 공천 전반에 관여한 윤 의원은 불공정 시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참패에 충격을 딛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미래통합당도 새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김태흠, 장제원 등 중진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천 탈락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 복당 의사와 함께 원내대표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개원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느냐. 원내대표 등 당의 지도자가 돼서 한번 당을 이끌고 싶다. 당장 거대 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다 당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개파 간 대결보다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지리란 분석입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의결을 앞두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불협 화음이 일고 있습니다. 3선 의원들은 김종인 체제 비판적인 입장을 확인했고 21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내일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당의 미래를 건 문제인 만큼 앞서 현역 의원과 당선인 전원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었고 43% 동의로 비대위 전환이 추진돼 온 겁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습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습니다. 전국위에서 그대로 의결된다면 통합당에는 1년 2개월 만에 다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당 수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은 당이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내일 전국위까지 소집해 놓은 마당에 그것이 무산되든가 하면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감은 여전히 큽니다. 3선 당선인들은 회동을 열고 당선자 총회보다 전국위를 먼저 여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국회를 꾸려갈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고 난 뒤 비대위 전환 여부를 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당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지도체제가 정해져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초 전국이 다음 날 열기로 했던 당선인 총회는 내일 오전으로 당겨졌습니다. 당내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준하는 정권에다 임기도 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데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큰 탓입니다. 임기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때문에 임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거야.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통합당을 도우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지. 정국이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 실제 지난 2016년 총선 패배 이후 김용태 혁신위원장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국이나 이듬해 임명진 비대위를 위한 상임 정국이가 당내 갈등 끝에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김종인 체제에 대한 가부는 당 정국위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비대위 출범 뒤에도 한동안 내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공무원 강제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도 오 전 시장의 사건을 사전에 몰랐을 리 없다며 사퇴 시점 조율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이후 나흘 만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 전체 9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워낙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당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지난주까지 휴가였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복귀하자마자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 전 시장 사건은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도 총선 이전에 이미 성추행 사실을 알았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한 오 전 시장의 측근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다 총선 후 사퇴를 공징한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곳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총선용 정치 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곽상도 의원을 단장으로 오 전 시장과 김남국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등 세 사람의 이름을 딴 이른바 오남순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제명 결정으로 끝날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 이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 블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우울감이 합쳐져 새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활동 제한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스데이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격리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의 가이구딘 정신의학과 교수는 우울할 때 우리는 우리를 기운나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는 이런 활동 선택이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기분 항상성이 우울감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우울증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아예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분 항상성은 외부 환경과 생물 체내의 변화에 대응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5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우울증에 걸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는 훨씬 더 많은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기분 항상성을 증가시키고 활동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분을 조절하는 방법을 훈련시킴으로써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더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의 맥심 타케 박사는 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고 활동의 선택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폐쇄와 사회적 고립의 시기에 중요할 것 같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우울증 치료를 개발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스마트폰 앱 형태의 치료법에 잘 적응할 수 있어 기존 치료법을 이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유가 급락에도 미국 등 각국의 경제 재개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58.51포인트, 1.51% 상승한 24,133.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1.74포인트, 1.47% 오른 2,878.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95.64포인트, 1.11% 상승한 8,730.1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재개 상황과 중앙은행 부양책, 국제유가 동향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조지아와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들이 부분적인 경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가장 심각한 뉴욕주에서도 경제 재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거세질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주가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3.61% 오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산업주도 2.52%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한때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다가 사흘 연속 V자형 곡선으로 급반등하면서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왔지만 이내 곤두박질한 셈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6% 내린 12.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30% 넘게 밀리면서 11달러 선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6.53% 하락한 20.0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 19.11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원유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 과잉이 심화하는 가운데 저장 공간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산유국들의 하루 970만 배럴 감산 합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폭에는 크게 못 미칠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2천만에서 3천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향후 몇 달 내 글로벌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는 탱크톱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과 무관하게 실수요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선 구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미국의 대형 육류가공업체 회장이 주요 언론에 전면 광고를 싣고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국면에서 직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식품 공급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육류가공업체 타이슨푸드의 존 타이슨 회장은 일요일인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 형식의 호소문을 실었습니다. 그는 식품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먹을거리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중보건만큼 중요한 일이며 무시돼서는 안 되는 문제다. 미국의 가정에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공장은 계속 가동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타이슨푸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아이오와주 워털루의 돈육 공장을 무기한 폐쇄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돼지고기 공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서 육류 가공업체를 위한 당국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